오늘 제가 얘기하려는 중요한 그 사건은 바로 이 GHB가 그 성범죄에 사용된다는 것이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가 바로 버닝썬 사건인데요. 그 클럽에서 남성 고객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그 GHB 그것을 판매하거나 심지어 사용하는 것을 이제 묵인한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태국 남성이 한 사람 등장을 해요. 태국 남성이 버닝썬의 VIP 룸에서 만났던 한국 여성과 뭐 술을 마시고 그러다가 여성은 정신을 잃었어요. 나중에 봤는데 이게 뭔가 이제 안 좋은 거죠. 분명히 성폭행을 당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가서 신고를 하고 했지만 이제 이미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증거는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그 CCTV를 보면은 그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 없이 그냥 호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잡혀 있어요. 그게 왜냐면은 그 GHB를 먹고 그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도 몸은 그냥 움직일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근데 이것이 이제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은 나중에 이렇게 CCTV 같은 증거가 남았을 때 이게 자의에 의해서 같이 그 호텔에 가거나 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악용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실제로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안 좋은 그런 효과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증거가 나오지 않으니까 뭐 이 사람을 뭐 붙들어둘 수는 없는 거고, 이 사람은 이제 한국 사람이 아니고 태국 사람이니까 태국으로 출국을 해버려요. 근데 결국 그때 수사가 좀 뭔가 부진했다는 이제 나중에 결론이 나와서 지금은 다시 또 이제 수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돌아오지 않으면 잡기는 어려우니까 지금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이야기가 나오자 사람들이 사실 나도 그런 일이 있었어, 나도 그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뽕, 그다음에 이 GHB라는 것의 문제에 대해서 모두가 깨닫게 된 거죠. 제 주량이 정말 크게 미치지 않는 술을 먹고 제가 필름이 끊겼다는 거, 혹시 약물 의심하냐고 물어봐서 약물 의심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약물이 안 나왔다고 하니까 내 탓으로 돌렸는데, 버닝썬 클럽 폭행 보도 이후 SNS를 통해서도 강남 일대 클럽에서 물뽕에 당한 걸로 보인다는 피해 여성들의 증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간간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대부분 피해자들이 난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었는데요 하고 다 약물 의심을 하고 다 피 검사를 다 의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정말 막상 검출되는 그 약물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피해자를 되게 이상하게 많이들 봐요. 술 먹어서 그럴 수도 있지. 왜 술 먹다가 보면은 이전에 자기의 어떤 행동과 다르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단순히 술을 많이 해서 만취해서의 상황과 조금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많이 했거든요. 저 참 되게 좀 답답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GHB 같은 경우는 2020년, 21년 사이에 그 적발된 양 무려 60배가 넘을 만큼 지금 엄청나게 이게 범죄에 이용되고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도 사실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요 끝에 달려 있는 요거를 떼고 네. 이쪽에 수소를 떼서 요거 이제 GBL이라고 불러요. GBL이라는 물질이고, 아까 GHB와의 차이점은 이게 물이거든요. H2O. 물 하나가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요 물질은 사람 몸에 집어넣으면은 위장이나 입에서 적절한 효소의 작용을 통해서 이 물이 결합할 수 있어요. 이 물이 결합하면은 금방 GHB가 되는 GHB가 거죠. 되네요. 예, 이런 원리가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걸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른 약사가 있어요. 뭐 약사니까 이제 요걸 아는군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30대 중반의 약사였던 A 씨가 뭐 약사나 이런 의사 이런 사람들로 주로 상대하는 그런 데이팅 웹 같은 게 있다 그러는데, 근데 거기서 이 약사 A가 어떤 여성 B를 만나서 이제 요 약물을 이용한 강간 사건을 벌이는 거죠. 이른바 물뽕으로 불리는 마약류 GBL을 이용해 여성들을 성폭행하려 한 약사가 기소됐습니다.
A씨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난 여성 6명을 상대로 물뽕의 원료인 GBL을 술에 타 먹인 뒤 성폭행하는 등의 수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아마 약의 양을 잘 맞추지 못한 건지 여성이 뭔가 이제 이상한데 다행히 정신을 거기서 차렸고요. 정신을 잃거나 그런 건 아니어서 부랴부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요. 그때 이제 바로 갔기 때문에 GHB를 검출할 수가 있었고, 사실 이것이 현재 알려진 단 한 건의 물뽕을 이용해서 그 강간 시도를 했던 그 사건이에요, 유일하게.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의심은 되지만 한 번도 증거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검찰은 이제 수사를 한 끝에 약사 A 씨에게서 그 GBL을 1리터를 구매했다는 기록을 찾게 돼요. 1리터면은 이게 2,000명 정도를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분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케이스가 이제 GBL이 검출된 첫 번째 케이스였지만 당시에는 그 GBL이 마약으로 또는 약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었고요. 하지만 이제 졸피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졸피뎀은 향정신성 의약품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기소되는 데 도움이 되죠. A 씨 같은 경우는 징역 4년을 이제 선고받았고요. 그리고 5년 동안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이제 선고가 내려졌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아까 얘기한 그 GHB는 그래도 마약으로 이미 지정이 돼 있고요. 이건 이제 소지하거나 그래도 안 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 물질은 아직 정식으로 이렇게 범죄용 약품으로는 지정이 안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건 일어났을 당시에는 요 GHB의 원료가 되는 GBL은 그냥 원료인 거예요. 원료이기 때문에 이거는 소지하고 관리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떤 제재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아주 좀 유해하거나 뭔가 오남용이 우려될 때 그럴 때 임시 마약류 지정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네, 식품의약안전처에서 그걸 지정을 하는 건데 2022년 1월이 되어서야 GBL이 그 임시 마약으로 지정이 돼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최대 30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거죠. 보통 뭐 약물로 인한 성범죄가 조금 더 가중 처벌이 있나요? 약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더 가중 처벌한다는 규정은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예. 우리는 그래도 이제 마약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왔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얘기가 조금 뒤늦게 지금 나오기 시작을 한 거고 최근에 사실 되게 많이 퍼져 있다고 저도 느껴지거든요. 뭐 약물을 사용해서 결국에 의식을 잃게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성범죄를 아주 용이한 상황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폭행으로 보거든요. 네. 강간 상해죄나 강간 치상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죠. 저는 칼과 총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더 위험할 수도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냥 칼을 들고 있다고 해도 피할 수도 있을 거고 눈에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런데 몰래 타는 약물은 사실 오히려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약물을 이용한 범죄를 특정 강력범죄에 신설을 한다든지 형량을 좀 더 강화한다든지 그럴 필요성은 전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2000년에 데이트 강간 약물 처벌법 통과가 됐는데요. 그게 나오게 된 그 배경도 그 바로 전해죠. 1999년에 15세 소녀가 그 약물을 주입받고 아마 범죄자는 성폭행 같은 걸 할 목적으로 약물을 투여했을 텐데 그 약물 때문에 죽어요. 사망을 해요. 근데 그때 투입했던 그 약물이 바로 이 GHB, 바로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법이 만들어지면서 아주 강하게 최대 20년, 그다음에 이 약물을 단순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3년의 징역을 부과하는 그런 법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때 이제 벌써 미국이 20년도 더 된 전의 이야기죠.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이제 막 눈앞에 두고 있는 건데
근데 여기에 일본 같은 데는 좀 이렇게 자정적으로 제약회사들에게 이런 마약류의 성분이 있는 것들은 좀 색소를 넣어서 음료와 결합했을 때 색이 변하는 정책을 좀 이렇게 좀 많이 권유를 하고 있다고 해요. 뭐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건 아닌데 그런 걸로 좀 이 최소한 어떤 뭐 물과 결합했을 때 좀 색이 바뀐다든지 그런 식으로 눈에 좀 띄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이제 안 좋은 죄인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 이제부터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저 술에 혹시 저 사람이 뭘 타지 않았을까? 이제 이래야 한다는 것이 사실 이 사회에는 정말 엄청난 그 해악을 끼치는 거라서 그 사회 전체의 신뢰를 다 깨뜨리는 거죠. 물뽕이라는 마약을 시중에 대량 유통시킨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이 대대적인 마약 사범 단속을 벌여 수백 명을 검거했지만 클럽 내 물뽕 적발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 약물을 사용해서 성폭행을 하거나 이런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은 굉장히 역사가 깊어서 아주 많은 사례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금방 사라져서 잘 검출이 되지 않는 약물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지금 당장은 뭐 검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지만 언제나 그래왔듯이 아마 과학기술이 다시 발전을 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범죄를 반드시 잡아낼 거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되게 좀 불안해하실 것도 같은데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 빨리 우리가 이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런 세상이 됐을까 좀 이제 마음이 아프게 되네요. 투구꽃 살인 사건. 투구꽃. 네. 카미야 치카라라는 이제 40대 남자고요. 이 남자는 사건 일어날 때 부인과 결혼한 지 불과 3개월밖에 안 됐었어요. 신혼부부였죠. 네. 이들 부부는 오키나와를 여행을 합니다. 오키나와를 여행을 하다가 여행 마지막 날 이제 호텔에서 같이 아침을 먹고 체크아웃을 하고 공항에 가요. 공항에 가서 카미야는 나는 이제 급한 일이 생겨서 돌아가겠다. 당시에는 친구들이랑 여행을 계속 해라. 네, 이래가지고 이때가 한 12시쯤인 것 같아요. 카미야는 이제 가고 이 부인은 친구랑 같이 오키나와 섬 옆에 이시가키 섬이라고 섬을 가요. 네. 네. 이제 이시가키 섬에 도착하니까 1시 조금 안 되고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는데 네. 거기서부터 이 카미야의 젊은 부인이 좀 상태가 안 좋아져요. 막 땀을 막 흘리고 뭐 좀 약간 호텔에 가서는 급격히 상태가 안 좋아져가지고 막 구토를 하려고 하고 약간 마비 증상이 오는 것 같고 그래서 친구들이 구급차를 불러가지고 병원으로 갔는데 3시쯤 병원에서 사망을 해요. 이상하죠. 전날까지 멀쩡하던 그렇죠. 사람이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누가 봐도 변사인데 그렇죠. 그래서 사망 다음 날에 남편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부검을 하는데 사인이 뭔지 잘 모르겠고 약간 심장 색깔이 바뀌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남편이 태도가 너무 침착해요. 너무 흥분함도 없이. 그리고 이 남편이 이제 이 법의학자분한테 한 이상한 말 중에 장기를 다 제자리에 두셨나요? 이런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장기를 다 제자리에 두셨나요? 예. 이게 남편이 아내 부검 뒤에 법의학자한테 할 말이 좀 이상한데. 아니잖아요. 뭐 그런 건 묻지 않죠. 네. 부검이라는 행위는 정확한 사인을 찾기 위해서는 장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손을 대거든요. 근데 대신 외형적으로는 깔끔히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은 해요. 네. 그래서 이 법의학자분이 그 부검 보고서에는 그냥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쓰는데 좀 이상하다 생각을 하면서 뭐라고 뭐 증거는 없으니까 사인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 법의학자분이 심장이랑 혈액을 따로 보관을 하세요. 검사용 말고 따로 네. 내가 또 보관을 한 거죠. 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남편을 좀 의심을 합니다. 이 남편이 카미야라는 남자가 알게 된 지 6일 만에 청혼을 하는데 부인한테 자기가 공인회계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친구들이 보기에 좀 이 남자가 공인회계사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공인회계사 명단을 입수를 해가지고 봤더니 거기에 카미야 치카라라는 이름은 없었어요. 그래서 당신 공인회계사 아니지 않냐 했더니 카미야는 내가 공인회계사는 아니고 중소기업에서 회계를 봐주는 컨설팅 일을 하고 있다. 뭐 이러면서 대충 어물쩍 넘어갑니다. 그리고 좀 으스스한 게 카미야가 집에서 자기가 영양제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영양제를 만들어서 부인한테 맨날 먹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좀 이상하죠. 그래서 친구들이 경찰에도 이거를 제보를 하고 언론사에도 제보를 하고 보험회사에도 연락을 합니다. 혹시 이 사람 생명보험 든 거 없냐. 카미야는 처음에는 자기가 보험 든 게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있었어요. 있었고 아내 이름으로. 액수가 너무 컸어요. 1억엔이 넘는 수령액을 받게 돼 있는데 이게 1986년 일이었으니까 당시 환율로 한국 돈 10억 원에 해당하는 돈을 받게 될 예정이었고 그러니까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한 30억 정도 된다고 해요. 너무 의심스럽잖아요. 모든 게 다 인과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언론사가 먼저 취재를 합니다. 이 카미야 치카라라는 사람 주변을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결혼 이번이 사실 3번째였는데 앞에 부인, 그 앞에 부인도 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어요. 너무 심지어 2번째 부인 사망할 때는 보험금도 받았어요. 당시 경찰이 이제 이게 사망금을 노린 보험 살인이겠구나 하고 이제 의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부검이한테 다시 연락을 합니다. 사법부검을 해달라 이렇게 의뢰를 해요. 그래서 법의학자분이 카미야의 부인이 사망했던 증상이랑 비슷한 어떤 독성 물질을 계속 찾습니다. 찾다가 딱 맞아떨어지는 거를 하나를 발견을 하는데 투구꽃이라는 그 식물에 독에 중독이 되면 이렇게 사망한다. 투구꽃은 뿌리에 독이 많고 그 독은 이제 우리 이제 현대 용어로는 아코니틴이라고 하는 독입니다. 1g만 복용을 해도 사람이 사망을 하는 맹독입니다. 증상은 일단 먹으면 입에서 침을 많이 흘리게 되고 전신마비도 되고 구토도 오고 부정맥이 오는 그런 신경독이에요. 그렇죠. 근데 당시 1986년에는 사람 피에서 아코니틴을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기술도 없었고 그래서 이 법의학자 교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당시에 다른 대학에 이 미세 검출기가 있는 대학이 있었는데 그 대학에 아코니틴을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 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세요. 피를 그리로 보내요. 보냈더니 거기서 아코니틴이 나왔어요. 나왔고 근데 남편 너무 당당해요. 그죠? 왜 당당하냐? 아코니틴은 섭취한 지 30분 만에 사람이 사망해요. 이미 떠났으니까. 네. 남편은 12시에 아내랑 헤어졌고 아내는 그 다음부터 뭘 먹은 게 없는데 그래요? 어떻게 3시에 사망할 수 있느냐. 심지어 남편이 이거를 자기가 그래서 억울하다 이러면서 나중에 방송에 나와서도 막 난 당당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はっきり申し上げておきますけども、私は全く何もやっておりません。やってないのにやったように報道されて大変迷惑を被ってますから。 경찰이 보기에 이 카미야 아무리 봐도 범인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카미야를 조사를 했더니 이 사람이 투구꽃을 화분을 69개를 구입했다 어느 차원에서 이런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편이 아파트 월세방을 하나 따로 두고 있었어요. 그 월세방에서 바닥에서 아코니틴 성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남편이 무슨 약국에서 캡슐을 산 것도 알게 돼요. 그 영양제라고 만들었던 그 캡슐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투구꽃에서 아코니틴을 뽑아가지고 이 독 캡슐을 만들었겠구나. 여기까지는 되는데 도대체 근데 먹었는데 이렇게 한참 있다가 진행되는 그런 캡슐은 어떻게 만들까? 근데 제보가 와요. 어느 어민이 제보가 오는데 내가 그 카미야라는 그 남자한테 보거를 엄청 팔았어요. 보고도 맹독이 있는 동물이잖아요. 신경독이죠. 신경독. 그래서
법의학자분이 계속 연구를 하시는데 굉장히 희한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보고독이랑 아코니틴이 몸에 들어오면 둘이 서로 방해를 해요. 기량작용. 네, 기량작용을 합니다. 보고독은 아코니틴 독을 방해를 하고 아코니틴 독은 보고독을 방해를 해서 둘 다 원래 먹으면 그냥 바로 응급실행인데 서로의 기능을 방해하는 거군요. 서로의 기능을 방해를 합니다. 노벨상급입니다. 아니 그거를 세상에. 연구할 정도면 그냥 그 연구를 하지. 정도는 연구비로 받을 수 있을 텐데. 범인 카미야 치카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아파트를 빌려가지고 자기 사설 독극물 연구소를 차린 거잖아요. 그런 거네요. 나중에 보니까 생쥐도 여러 마리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 아파트에서 어떻게 하면 보험금 잘 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 잘 죽일 수 있을까? 이거를 가지고 치밀하네요. 치밀하죠. 세상에. 이거는 연쇄살인의 계획이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그 번째 사건만 맞춰가지고. 가지고 네. 이렇게 연구할 일은 그렇죠. 없어요. 네. 근데 사실 전 부인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입증할 수는 없어서 기소는 못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부인만 가지고 기소를 해서 무기징역을 받았고요. 감옥에서 암에 걸려가지고 2012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해결하는 게 결국 이 법의학자 분이 혈액을 보관해서 해결하게 된 거죠. 아마 그 부검의사는 심장이 문제가 심근경색은 주로 동맥경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형태는 혈류의 공급이 안 돼야 돼요. 근데 젊은 여성들은 에스트로겐이나 호르몬이 있기 때문에 심근경색이 올 일이 없어요. 동맥경화가 막아져요. 그러다 사건이 풀리게 돼요. 그러니까 젊은 여성의 심근경색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죠. 보관을 다 해놓은 예, 거예요. 관상부분도 깨끗하고. 심근경색이 출혈된 이유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뭔가에 우리가 증명하지 못한 요인이 있을 걸로 보이니까 심근하고 혈액을 보관했을 거예요. 그러다 사건이 풀리게 되죠. 진정한 법의학자의 정말 그 열정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의심하는 자세. 네. 올림픽 하면 떠오르는 범죄 중에 뭐가 있으세요? 저는 도핑 테스트, 약물에 관련된 범죄. 가장 많죠. 사실 도핑이라는 게 역사가 되게 오래됐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이 70년대, 80년대, 60년대 이럴 때는 굉장히 이게 너무 성행을 했는데 성행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미소 냉전 시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올림픽이라는 것이 그 두 체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체제 경쟁의 장이 됐던 거예요. 여기에 특히 이제 목숨 걸고 뛰어들었던 나라들이 그 당시 소련, 그러니까 지금 이제 러시아죠, 하고 동독이었대요. 동독.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운동 경기에서 이긴다고 어느 체제가 더 우월할 리가 없는데 88 올림픽, 서울 올림픽 때 동독이 몇 위였는지 아세요? 국가 순위? 거의 2, 3위 아닌가요? 2위죠, 2위. 2위 맞아요. 동독이 2위를 할 만큼, 그러니까 상상이 되시죠. 뒤늦게 이제 이 사실을 알고서 조사를 해보니 95% 가까운 선수들이 다 약물 주입 받았고, 이 약물이 그냥 주입해서 근육이 잘 붙고 이러는데 도움만 준다면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또 우리 인간을 증강시키는 효과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게 이제 부작용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사실 스테로이드는 우리 피부 뭐 바른 약에도 스테로이드라고 써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죠? 있어야 되는 약에는 많이들 쓰이는 성분이죠. 근데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라고 해서 원래는 이제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근육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인데 이걸 이제 장기 복용하게 되면 남성 호르몬 같은 게 인위적으로 주입된 거기 때문에 남성 같은 경우는 이게 결국은 자신이 스스로 만드는 호르몬은 안 나오게 돼요. 고환이 아주 작아지죠. 이게 들어가서 온갖 다른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오래 못 가요. 남성 못 하게 되는데 이제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 끔찍한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안드레아스 크리거라는 여성 투포한 동독 선수였는데요. 그때가 20살이었는데 이제 약을 자꾸 투입받다 보니 남성화돼 가는 거예요. 남성화. 자꾸 이제 수염도 막 나고 몸에서 막 목소리도 굵어지고, 그래서 이제 도저히 더 이상 경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4년이 지나자 24살인데 그 나이에 은퇴를 하게 돼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성전환 수술을 해서
남성으로 살게 되는데 원래 이름은 안드레아스가 아니라 안드레아스는 남자 이름이거든요. 원래 하이디예요. 하이디 크리거였는데 나중에 엄청난 후유증에 시달리게 돼요. 수영에서 세계 신기록을 수립했던 카린 코니그를 비롯한 동독의 여자 선수들 가운데 상당수는 약물 부작용 때문에 성전환됐습니다. 주로 수영과 육상 선수들에게 이 같은 약물을 모두 142명에게 약물을 투여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나. 그래서 사실 그 이후로는 올림픽에서 이걸 절대 금지 이제 해서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경기 끝나면 바로 끝나자마자 바로 가서 소변 검사를 다 받아야 돼요. 지금 무조건. 예를 들면 그렇게 걸리는 분들 많다면서요. 그냥 한약 같은 거 잘못 먹고 도핑 테스트에 걸려가지고 그렇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수도 있죠. 성분이 있어서 메달이 박탈되거나 선수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와 관련된 일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때 이제 88 서울 올림픽이 열리게 되고요. 그 올림픽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벤 존슨이냐 칼로이스와 올림픽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마라톤과 100m 육상이잖아요. 100m 육상에서 당시 최고의 핫 이슈는 칼루이스가 이제 그전 올림픽에서 1등을 금메달을 했었고 이제 2연패를 할 수 있느냐. 근데 벤 존슨은 새롭게 나타난 스타인데 캐나다. 그렇죠. 세계 신기록을 보유한 사람이에요. 뜨는 이제 새로운 별과 그 오래된 스타와 누가 이길 것인지 전 세계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었고. 차려. 그때 벤 존슨이 이제 100m에서 우승을 하게 되죠. 근데 놀랍게도 얼마 후 신문에 정말 지금도 기억이 나요. 신문 일면에 이따만하게 벤 존슨 약물로 그 박탈당하게 됐다는 기사가 나왔었죠. 근데 결국은 칼로이스가 진짜 어부지리로 금메달을 따게 되는데 그때 8명의 선수가 결승을 뛰었는데요. 결과적으로 6명이 약물로 걸려요. 결과적으로. 다 만연해 있었다는 거네요. 정말 이건 너무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칼 루이스도 3개 약물에서 양성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경우는 이제 가서 설명을 했대요. 뭐 이런 이유 때문에 뭘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래서 막 회의를 해가지고 그래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넘겨준 거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시에 약물이 만연돼 있었다는 거죠.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이제는 도핑 테스트가 상당한 수준에 올랐고 이제는 못하는 걸로 널리 인식이 되었지만 이제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러시아에서 사실 그 뒤에도 지속적으로 정부 주도 육상연맹이 거기에 다 가담을 하여 아주 조직적으로 이제 이걸 해왔다는 증거들이 있었고 그래서 대규모로 이제 잡히게 돼요. 세계 반도핑 기구 와다의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최근 5년간 열린 국제 대회에서 소변 샘플을 바꿔치기 하는 수법을 사용해 전 종목 선수들의 도핑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지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걸 하냐면은 정부에서 아예 그 연맹에서 다 만들어서 준대요. 그 약물이 들어있는 귀족 부인의 칵테일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약물이라고 말을 안 하지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주면은 그러면 당연히 경기가 끝난 다음에 도핑 테스트를 하면 양성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럴 걸 대비해서 미리 평소에 그 소변을 받아서 냉동시켜서 보관한대요. 도핑 테스트를 위해서 소변을 채취해서 이제 테스트를 하려면 어딘가 모아놓잖아요. 이제 정부 요원이 침투를 해서 바꿔치는 식으로 해서 버텨온 거예요. 야, 정말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이게 이제 밝혀지죠. 밝혀져가지고 IOC에서 이거를 아주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하는데 참가를 못하게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막 나라 이름 못 쓰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국기도 못 쓰고. 나라 이름을 쓰지 못하게. 그리고 깃발도 러시아 깃발을 들지 못하고. 다음에 금메달을 따더라도 보통 금메달을 따면은 시상대에 서 있고 국기가 올라가고 국가를 연주하는데 그것도 못하고요. 얼마 전에 있었던 도쿄 올림픽에서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때도 러시아 깃발을 들지 못했지만 참여를 하게 됐는데 이게 과연 충분한 제재인지 잘 모르겠고요. 맞습니다. 러시아 이름을 걸고 가지 못한다. 뭐 이 정도로 그냥 끝난 거죠. 너무 말도 안 되는데 그거는. 선수들의 조금 생각을 많이 존중해 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올림픽만 바라보고 사는 선수들 때문에. 모르겠어요. 올림픽뿐만 아니라 운동 경기 도대체 우리는 왜 운동 경기를 보는가? 왜 이렇게 열광할까? 기록이 뭐 9초, 뭐 9.5초 그런 숫자가 더 작아지는 것을 보려고 보는가? 그게 아니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 숫자에 열광하는 이유는 그 숫자를 얻기 위해서 이 선수가 들였을 눈에 보이지 않는 노력과 인내와 그 인간의 어떤 그 인간성, 인간의 어떤 그 아름다움에서 우리가 어떤 희열을 느끼기 때문에 경기를 보고 열광하는 것이지 그 숫자를 보고 금메달을 보고 열광하는 것이 아닌데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올림픽 경기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것들이 이렇게 숫자들로 평가가 될 때가 많잖아요. 우리는 오로지 1등, 뭐 어떤 100점, 만점 뭐 이런 것만 추구할 때 결국 똑같은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약물 얘기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면 좀 우리의 여러 가지를 치유하기도 하고 좀 나은 컨디션 이런 걸 위해서 약물 참 많이 쓰잖아요. 네. 다 뭐 이렇게 잘 쓰면 약, 못 쓰면 독, 독 잘못 쓰면 중독 뭐 이렇게 되는 거 그런 있어요. 물질들이 꽤 많아요. 네. 네. 프로포폴입니다. 아, 프로포폴. 네, 지금도 많이 쓰죠. 우리 수면 뭐 마취. 내시계, 예, 수면 마취제고. 프로포폴은 화학식이 어떻게 되나요? 정해주세요. 정해주세요. 즉시 나오네, 즉시 나와. 아니, 프로폴은 저는 성분이 뭔지도 모르거든요. 프로포폴. 프로포폴은 이거 저희 많이 봤던 모양 이거 기억나시죠? 네. 벌집이죠? OH. 이거 좀 복잡하네요. 네, 이게 프로포폴이에요. 꼭 눈사람 같이 생겼죠? 귀엽게 생겼네요. 네. 자, 프로포폴 이걸 맞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수면 마취니까 이제 의식을 잃고 수면 내시경 같은 거 할 때 쓰는 건데 이게 물에 안 녹는다면서요. 그래서 뭐 콩기름에 녹인다고 합니다. 콩기름에 녹여서 그 액체가 이제 하얗게 보이기 때문에 우유주사다 얘기를 하고 사실 그 전에도 수면 마취제가 있었죠. 지금도 또 다른 수면 마취제가 있는데 근데 환자의 입장에서는 다른 기존 마취제는 하고 나면은 깰 때 머리가 아프다든가 구역질이 난다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이 프로포폴은 그런 게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2000년대부터 병원에서 뭐 연예인이라든가 혹은 유흥업소 종사자 같은 분들이 잠을 못 잤는데 이 주사를 맞으면 굉장히 피로가 풀리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성형외과라든가 피부과 같은 데서 아름아름 퍼지기 시작해요. 신체적 중독성은 강하지 않은데 이런 의존성, 정신적 의존성이 강해져서 매일 맞거나 뭐 이런 분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사건도 또 이 근처에서 일어났어요. 거제랑 통영 왔다 갔다 하면서 일어난 사건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일단은 이제 50대 의사 한 분이 가해자 범인이고 이분이 2017년에 거제 병원을 열어요. 거제가 좀 이제 대형 조선소들이 있고 하니까 부자 도시로 유명했는데 2010년대 전반까지. 근데 이분이 병원을 열었을 때는 2017년에는 조선업이 이미 불황이고 그래서 거제 경기도 굉장히 꺼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병원을 열었지만 뭐 돈을 벌기는커녕 2달 만에 빚이 6억 원이 됐다고 해요. 그때부터 이분한테 어떤 안 좋지만 짭짤한 수입이 생겨요. 뭐냐? 주변에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와서 이 우유주사를 맞고 가는 거죠. 피해자는 이제 A씨라고 할게요. A씨가 5월부터 와서 맞기 시작합니다. 보통 프로포폴 10ml를 맞으면 한 3-4시간 정도 잠이 든다고 해요. 처음에 와서 뭐 6ml를 맞아요. 6ml를 맞고 푹 주무셨나 봐요. 기분 좋았나 봐요. 며칠 있다 또 와서 또 맞아요. 14ml 맞고 그리고 또 며칠 있다가 또 놔주세요. 이번에는 30몇 ml 이후로 막 30ml 이런 식으로 용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5월 말이 되면 이제 하루에 60ml를 맞게 돼요. 10배를 더 맞은 거네요. 그러다가 6월이 되면 6월 12일부터 24일까지 13일 동안 매일 맞으세요. 매일 맞고 하루에 막 100ml씩 맞는 그런 날도 있어요. 처음에 6mm에서 시작했다가? 네, 6mm에서 시작했다가. 그래서 그리고 병원장도 이제 걱정이 되죠. 계속 와가지고 이 주사를 놓으니까
당신 지금 프로포폴에 중독이 되는 것 같다. 큰 병원에 한번 가봐라. 이런 말은 했다고 하는데 그 이상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병원장 입장에서는 A씨를 참 놓치기가 힘들었을 것 같은 게 한 번 주사를 맞을 때마다 30만 원에서 50만 원씩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날은 7월 4일인데 이상한 일들이 이 병원에서 많이 벌어지는데 그날 하나는 뭐냐면 그날 간호사들이 출근을 안 해요. 그 병원장이랑 싸워서 출근을 안 해서 접수 데스크의 직원이랑 병원장이랑 이렇게 병원을 간호사 없이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이 A씨가 와서 프로포폴 주사를 맞았죠. 처음에 12ml를 투약을 합니다. 근데 A씨가 금방 깨요. 깨서 또 놔달라. 또 놓습니다. 마약류 의약품으로 분류된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 12cc를 링거에 주입하더니 6cc씩 2차례 더 투약합니다. 한 번에 5cc 이내 투약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5배 가까이 더 주입된 겁니다. 또 놓고 이번에 저혈압으로 사망을 합니다. 이때 이제 이 병원장이 되게 끔찍한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유족이 나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을까? 이 걱정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프로포폴을 수액실이라는 방에서 온 손님들한테 놔주고 있었는데 얼른 커튼을 쳐요. 이 시신을 못 보게. 커튼을 치고 그 환자들 깨어나고 돌려보내고 접수 데스크 직원한테도 오늘 수고했네. 오늘 일찍 가. 이래서 보냅니다. 그래서 시신과 자기만 병원에 남게 된 다음 차를 빌려요. 렌트카를 빌리고 밤이 되길 기다려서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서 시신을 옮기고 새벽 2시 반에 차를 몰고 나가요. 차를 몰고 나가서 병원은 거제인데 통영까지 운전을 한 다음에 통영의 선착장에서 차 트렁크를 열고 시신을 꺼내서 바다에 던집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우울증 약 2개를 그 앞에 그리고 그 A씨의 손목시계도 우울증 약 옆에 둬요. 아, 자살로 위장하는 거군요. 네, 자살로 위장을 하죠. 그리고 병원으로 돌아옵니다. 병원에 돌아와서는 며칠 있다가 그 병원 건물주를 찾아가가지고 아, 좀 우리 병원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 간호사가 프로포폴을 몰래 빼들고 갔는데 좀 안 좋은 소리 안 나왔으면 좋겠고 대충 뭐 덮고 싶다 이러면서 병원에 CCTV를 좀 지워달라고 해서 그 건물에 CCTV를 지웁니다. 그래서 CCTV를 지우고 병원 진료 기록도 조작하고 자기는 완전 범죄를 꿈꿨죠. 다음 날 오후 1시가 되어서야 비로소 지나가는 행인이 보고 뭐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해서 통영 해경에 신고를 합니다.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한 여성이 사망하자 병원장이 시신을 바다에 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해경은 의원 주변 CCTV 영상뿐만 아니라 진료 기록부 등이 삭제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가 복원한 영상에서 프로포폴 투여 장면이 확인되자 뒤늦게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병원장은 잡혔고 징역 4년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병원장 같은 경우에는 시신 유기인가요? 죄목이 크게 4가지였는데요.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체 유기, 업무상 과실치사, 그리고 의료법 위반이었습니다. 마약류 관리 위반은 그 뭐 향정식성 약품인데 관리 대장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 의료법 위반은 이 진료 기록을 위조했다. 그리고 또 이제 병원에서 변사가 있으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근데 여기에 이제 좀 으스스한 에필로그가 하나 있는데 간호조무사도 한번 잡혀요. 이 병원 간호조무사. 왜요? 그날 저녁에 병원장은 시신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간호조무사가 그 병원에 와서 프로포폴을 훔쳐가요. 프로포폴 투여 환자 시신 유기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의원의 간호조무사도 자신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까지 해당 의원에서 일했던 A씨는 지난 5일 일하던 의원에서 약품을 몰래 가져왔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한 무슨 블랙 코미디 영화 같죠? 이 사건과 무관하게. 이 사건과 병원장과 무관하게.
근데 이런 사고가 되게 똑같은 게 또 있더라고요. 2019년에는 여자친구한테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가 그 여자친구가 사망하게 한 그런 성형외과 의사가 붙잡혔는데요. 이유가 그 여자친구가 불면증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20년에는 강남의 대형 성형외과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분이 수술실에 몰래 들어가서 자기한테 프로포폴을 놨다가 숨지는 그런 사고가 납니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이게 자꾸만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는 한국 사회에 문제가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가끔 병원을 갈 때 동네 의원급을 갈 때 가서 거기 붙어 있는 거 보고 되게 놀래요. 막 무슨 뭐 비타민 C 주사, 뭐 신데렐라 주사, 뭐 마늘 주사. 저는 이게 좀 가슴이 아픈 게 직장인들 많은 이 회사 건물 있는데 보면은 병원들에서 그 영업 되게 많이 해요. 그렇죠. 그리고 맞아요. 점심 시간에 맞고 오시는 분들 많으세요. 네, 맞아요. 피곤해서 전날 뭐 과음을 했거나 야근을 했거나 피곤해서 뭐 보통 수액 맞고 가라 그래가지고 뭐 영양제라 그래 한 1시간 정도 누워 있다가 맞으면은 근데 힘이 남아요. 근데 되게 많이들 누워 계세요. 뭐 꼭 환자분만이 아니라도 이 주사를 맞고 일단 한두 시간 누워 있을 때 제일 효과가 있는 건 아마 플라시보 효과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쉬니까. 플라시보 누워 있고 이렇게 심리적인 효과가 훨씬 클 것 같아요. 이게 참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피곤한데 점심시간에 그거 맞고 와서 일하는 그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인지도 모르겠고 피곤한데 이거 주사 한 방이면 해결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그 의식도 그렇게 건강한 의식은 아니고 거기 이제 피곤한데 내가 뭔가 주사 한 방, 알약 한 방 이게 이제 점점 발전하다 보면은 우유 주사 어제도 맞았는데 오늘도 맞았고 어제 60mg 맞았는데 오늘은 100mg 놔주세요. 아까 사망한 A 씨 같은 경우에 그 2달 남짓한 동안 프로포폴을 얼마나 많이 맞았냐면 다 합하니까 1.4리터. 와, 진짜 심각하네. 아 그리고 한 방을 되게 좋아해요. 한 방을 좋아해요. 한 방. 원샷. 그러니까 꾸준히 3개월 동안 나아지겠다는 방법을 택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좋고 사실 이게 요거 한 번. 참 이상한 것이 원래 이런 문제의 근원 자체가 너무 효율을 추구해서 빨리빨리 그렇죠. 뭔가 끝내야 되기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그 해결도 되게 효율적으로 하길 바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시간을 두지 않아서 생긴 문제조차도 충분한 시간을 두지 않고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해결될 리가 없죠. 경북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입니다. 경북 상주의 한 마을 회관에서 음료수를 마신 할머니들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중태에 빠졌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음료수에는 살충제 성분의 농약이 들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색 무취의 농약이라서 할머니들이 농약이 섞여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음료수를 마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때는 이제 2015년 7월 14일이고요. 마을 회관에 할머니 7분이 모입니다. 7월이니까 덥잖아요. 그렇죠. 아우 더우니까 목마르다. 뭐 먹을 거 없나? 마실 거 없나? 하고 냉장고 문을 열어요. 사이다가 페트병으로 있었는데 뚜껑이 사이다 뚜껑이 아니라 자양강장제 뚜껑으로 닫혀 있었어요. 할머니 한 분이 그걸 꺼내 와가지고 밥그릇에 돌려가지고 나눠 드십니다. 나눠 드시는데 한 분은 내가 집에서 마가루를 이제 물에 타가지고 마시고 와가지고 난 안 먹겠다 이러면서 한 분은 안 드세요. 드시고 나서 조금 있다가 한 분, 두 분 쓰러지세요. 한 분, 두 분 쓰러지고 할머니들이 이제 쓰러진 채로 구토를 해가지고 토사물이 얼굴에 뒤덮이고 하도 한 분은 이제 그 구토를 격렬하게 하셔가지고 틀니가 빠질 지경이 돼요. 제일 젊었던 할머니가 비틀거리면서 나가요. 마을회관 옆집에 살던 할머니가 마당을 기어다니던 할머니를 보고 형님 왜 그래요? 이러면서 119에 신고를 합니다. 그 마을회관 안에는 할머니 5분이 계속 발작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할머니 5분이 있다는 걸 구급차가 몰라요. 아이고 이런. 신고를 한 분만 했구나. 거의 1시간 가까이 돼서 이 5 할머니는 그때서야 병원을 가는 거예요. 그 할머니 6분 이제 다 중태에 빠지시고 결국 2분은 돌아가세요. 경찰이 당연히 오죠. 마을회관에 있던 모든 액체를 다 수거를 하고 금방 밝혀내요. 뭐 들어있다. 네. 사이다와 특정 성분의 살충제가
섞여 있었다. 아, 이거는 그러면은 계획적인 범죄고 살인 범죄다. 수사를 하죠. 마을 입구에 CCTV가 있어요. 외부인 온 사람들을 다 수색을 해요. 근데 외부인 중에는 없는 것 같아요. 외부인 중에는 없는 것 같고, 그럼 내부인인가? 이 마을 너무 작아가지고 마을 사람들 다 서로 알고 다 형님 동생하고 누가 원한 가진 사람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자연스럽게 의심의 방향은 왜 할머니가 7분이 모였는데 한 분만 사이다를 안 드셨나? 안 드신 분. 네. 그 안 드신 분한테 이제 수사 초점이 모아가게 되죠. 수사를 할 때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 할머니가 타고 다니는 전동 휠체어가 있는데 거기서 농약 성분이 나오고, 이 할머니 옷에서 그 살충제 성분이 나와요. 제일 또 의심스러운 거 하나가 그 할머니 집에 그 마당 뒷뜰에 뚜껑 없는 자연강장제가 나오고, 그 자연강장제 안에 살충제가 성분이 나와요. 그리고 할머니 집에서 자연강장제가 9병이 더 나오는데 그 9병이랑 마당에서 발견된 한 병이랑 유통기한이랑 제조번호가 같아요. 같은 세트네요. 네, 같은 세트. 10개짜리 한 상자를 사서 하나를 마시거나 비우고 거기에 살충제를 넣어서 마을회관에 가서 사이다를 탄 거 아닐까? 이제 경찰이 이 할머니를 용의자로 특정을 하고 체포를 합니다. 저는 경찰청에서 제가 근무할 때여서 투입이 됐어요. 이분이 마을회관으로 가는 동선이 늘 있어요. 네. 늘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랬는지 아니면 자기가 범행을 하려고 하는 긴장도 때문에 그런지 그날 다른 곳으로 가요. 이제 그 다음부터가 문제인데, 정황 증거는 있죠. 그렇죠. 정황 증거는 있는데 물증이 없어요. 그 자연강장제에서 할머니 지문이나 DNA가 나오지도 않고 사이다병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할머니가 그 살충제를 사이다에 섞는 게 CCTV에 찍힌 것도 아니고 그걸 본 사람도 없어요. 할머니도 자백하지 않아요. 안 그랬다고 그러시고. 할머니는 끝까지 나는 절대 그러지 않는다. 강력범죄의 어떤 성향이 있는 분들도 아니고 하니 계기만 만들어주면 잘 자기가 이 범죄가 왜 저질러졌는지에 대한 동기를 스스로 밝히고 자백을 할 줄 알았는데 끝까지 완강하게 결국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자백하지 않고 갔는데, 그렇게 해서 국민참여재판에 신청을 하게 돼요. 여태까지 이제 국민참여재판으로 한 사건 중에 제일 긴 사건이에요. 굉장히 치열한 공방을 거쳐가지고 국민참여재판이 5일 동안 결국에는 이제 배심원들이 전원 유죄로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대법원도 결국 무기징역입니다. 정황 증거 쪽으로 간 거네요. 네, 정황 증거가 너무 유력한 게 많다 보니까 이 정도면 유죄로 봐야 된다. 이런 사건인데,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면은 살해 동기도 모르는 거네요. 검찰 측이 평소에 그 마을에 가면서 다른 할머니들이랑 화투를 많이 쳤는데 화투를 치다가 사이가 좀 안 좋아졌다. 왜 속임수를 쓰느냐 이러면서 서로 싸우는 일이 많았다. 이게 범행 동기다. 듣고 보면은 그 화투가 이제 정당 10원짜리 할머니들 다 소비였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6사람을 독살을 한다? 살해 동기도 지금 그 검찰 측에서 주장하는 그걸로만 화투 지금 때문에 싸움이다. 동기가 사실 끝까지 우리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고, 그러니까 너무 사소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이유라 이거죠. 근데 농업 전문지에 농민분들이 이제 칼럼 쓰는 거를 보면은요, 이런 게 되게 되풀이해서 나와요. 이렇게 답답한 줄 몰랐다. 스트레스는 참을 만한데 어디 갈 데가 없다. 사람 눈을 피해서 어디 갈 곳이 없다. 특히 이제 여성 농민 같은 경우에 거기 지역 전체가 이제 가부장적인 분위기고, 남편이 또 이제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람인 경우에 자기 이 쌓인 한을 어디다 풀 데가 없는 거예요. 네. 실제로 이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판결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피고인은 1950년경 남편과 결혼 후 극심한 가정폭력에 시달려 순탄치 않은 40년의 결혼 생활을 해왔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강압적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 및 폭력에 의한 억압, 자존감 저하로 인하여 급기야 사소한 감정 문제에도 심한 분노를 느끼는 지경에 이르렀다. 제가 종합보고서에 썼던 내용이거든요. 학대받는 여성 증후군의 증상들을 조금 나타내셨어요, 이분이. 실제로. 그 문제로 인해서 이분이 자기가 뭔가 침해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예민한 반응을 해오셨어요. 그러니까 분노나 이런 건 조절이 잘 안 되고 내 텃밭에 누군가 옆집에서 팔을 한 2단만 여기 심어놓게요 해도 뽑아서 막 던져버릴 정도로 이제 감정이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약간 문제가 있어서 이게 누적되어 와서 나를 무시하고 속여 나를 계속 뭐 이런 것이 이제 촉발되었다고 보는 거죠. 씁쓸하게 또 저희 마음을 좀 무겁게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조작을 하려고 해도 흔적은 어떻게든 남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그 범죄의 흔적과 관련해서 중요한 살인의 방법이랄까? 그 가운데 하나가 독살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 독살. 원래 독살이란 건 아주 오랫동안 사람을 죽이는 데 쓰여졌던 범죄의 수단인데 그 이유는 독살을 했을 때 범인이 누군지 알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김정남 독살에 신경성 독가스인 VX가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적으로 꼽히는 러시아 야권 운동가가 독극물 중독 증세로 입원했지만 중태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여기 오면서 어디를 가볼까 했는데 그 보성에 있는 녹차밭을 갔다 왔거든요. 되게 이국적인 풍경이던데 멋있는 풍경이라 우리나라 아닌 것 같죠. 처음 그래서 나올 때. 오늘 제가 바로 거기를 갔다 왔는데요. 아, 여기 너무 멋있어요. 우리나라 같지 않네요. 근데 모양이 좀 특이하다. 위에서만 보다가 이 나무가 되게 꼬불꼬불해요. 안에가. 이게 참 신기하네요. 이걸 따다가 이거 어떻게 먹지 이걸? 이게 지금 제가 가져온 녹차죠. 네. 사실 여러분 드시는 녹차가 어쩐지 거기서 가져온 녹차입니다. 맛이 좋더라. 교수님 막 따신 건 아니죠? 따고 싶었는데 따는 시기가 아니어서 따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 녹차, 사실 녹차와 홍차는 같은 잎으로 만들어지지만 이제 어떤 식으로 그 처리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유명한 그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른바 방사능 홍차 사건. 들어봤는데 러시아에서 푸틴이 그렇죠. 진짜 거기는 떠드는 얘기만 보면 대통령이 직접 홍차 한잔 할까요? 이런 식으로. 이 이야기는 그 러시아의 비밀 요원이죠. 알렉산드르 리트비넨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러시아를 벗어나서 영국에 망명을 하게 돼요. 더군다나 이 사람이 영국에 가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막 그 현재 러시아 정부를 막 비판하고 아마 러시아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러시아에 있을 때 동료였던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두 사람을 만나고 와서는 갑자기 막 몸에 이상이 생겨서 몸이 막 뒤틀리고 이러다가 곧 죽게 돼요. 머리칼이 다 빠지고 혈색을 잃어버린 남성, 전직 러시아 스파이 리트비넨코의 사망 직전 모습인데요. 자신을 이렇게 만든 건 푸틴이라며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스스로 공개해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푸틴 정권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러시아 정부의 눈에 가시였던 리트비넨코. 지난 2006년 11월 런던의 한 식당에서 전직 동료들을 만나 녹차를 몇 모금 마신 뒤 며칠 지나지 않아 구토와 극심한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왜 죽었을까? 그래서 이 사람을 부검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놀랍게도 이제 이 사람의 혈액에서 폴로늄이라는 방사능 물질이 검출돼요. 폴로늄. 아마 들어보시지 못했을 확률이 굉장히 큰 물질인데요. 폴로늄. 그 일반적으로는 존재하기가 거의 힘든 인공적으로 만들어지는 방사능 물질이에요. 이것도 화학 기호가 있나요? PO, 폴로늄. 그래서 폴로늄은 언제 이게 저희가 그 공부하다가 듣게 되냐면은 퀴리 부인 할 때 얘기가 나와요. 퀴리 부인. 네, 퀴리 부인이 먼저 폴로늄에서 폴로늄을 추출하고 방사능 물질, 그 다음에 나중에 라듐을 추출하게 되는데 폴로늄을 붙인 이유가 그렇죠. 조국. 폴란드에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 방사능 물질 폴로늄을 살인 도구로 썼다는 뜻은 이건 전 세계 몇 개의 나라밖에 할 수가 없는 그것도 최고위 어떤 그 정보국
정보부라든가 이런 데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평소에 보통 사람들은 얻어낼 수 없는 물질이라는 얻어낼 수 없어요. 우리 여러분 접근할 수도 없고 이거 볼 수도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뭐 그러니까 뭐 다른 독극물을 써도 되는데 굳이 그걸로 죽인 그럼 이유가 우리가 죽인 거 맞아라는 거 은근히 알리는 거예요. 네. 보복한 거야. 까불지 그렇죠. 말아야. 그렇죠. 결국 2016년 영국 정부는 그 러시아의 푸틴이 이 살인 사건의 배후인 것 같다라고 공식 발표하게 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0년 전에 발생한 러시아 스파이 독살 사건을 직접 승인했을 것이라는 보고서가 영국에서 나왔습니다. 원자로에서 만들어지는 방사성 독극물 폴로니엄 210을 러시아 정부의 개입을 보여주는 증거로 꼽았습니다. 조사팀은 리트비넨코 살해 작전이 러시아 연방보안국과 푸틴 대통령에 의해 승인됐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와, 되게 잔인하면서도 되게 선전적이네요. 살인 방법이. 이건 이제 대놓고 그 누가 살인범인지를 사실 알려주는 거나 다름없는 식으로 독살시킨 경우지만 원래 독살이라는 이 방법은 누가 범인인지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 쓰이는 거고요. 역사에서 너무나 많이 나와서 보통 독이라고 하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그 저희가 지난 한 20-30년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 그런 사건들 거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독은 청산가리? 청산가리죠. 그래서 청산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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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가리는 이게 탄소, 질소, 이게 포타시움, 칼륨이라는 거죠. 칼륨. 그래서 사이안화, 칼륨. 굉장히 단순해요. 구조가 단순하고 이거 다 사람 몸에 있는 흔한 원소들로 돼 있죠.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칼륨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요 사이안화, 이 사이안기 이게 독이에요. 이게 제가 하나의 예를 들면 바로 이게 독이라는 걸 아실 수 있는데요. 여기다가 수소를 붙이면 이게 이제 무시무시한 건데요. 여기 수소를 붙인 거를 치클론 B라 그래요. 치클론 B는 바로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아우슈비츠를 비롯한 그 학살에 이용했다. 유태인 수용소에서 학살에 썼던 가스가 바로 이 사이아나 수소예요. 호흡기로 들어가면 그냥 이게 얼마나 효율적인 독인지는 이미 2차 세계대전 때 검증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몸에 들어오면은 이게 그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사람의 몸의 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어요. 미토콘드리아는 쉽게 얘기해서 에너지 공장이에요. 그 산소와 음식물을 결합하는 그 반응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미토콘드리아인데요. 이게 들어가면은 미토콘드리아가 산소를 처리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숨을 쉬어서 산소를 세포로 보내도 사실상 세포는 산소가 없는, 그러니까 세포가 질식해서 죽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그 사망하신 분들 보면 이제 마치 질식사의 어떤 그 흔적처럼 아무리 숨을 쉬어도 산소는 가지 않아요, 세포로. 가서 아무 역할을 못 해요. 네.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게 과연 독이란 무엇인가? 독.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거든요. 사실 이런 많은 독들이 어디서 오냐면은 식물에서 많이 와요. 식물. 그렇죠. 그럼 왜 식물은 독을 만들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동물은 위험에 처하면은 도망가면 되거든요. 근데 식물은 위험에 처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도망갈 수가 없죠. 그 자리에 있어야 사실 되니까. 모든 식물은 기본적으로 다 독을 만들어요. 모든 식물은 독초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독이다 아니다라는 기준은 단지 우리가 그 식물이 만든 독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거고, 근데 그것도 감당한다는 거지 결국은 독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양이 어느 이상 되면은 감당 못해요. 저희가 한번 다뤘지만 에탄올 같은 경우는 식물이 아니라 균이 만드는 독이죠. 효모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독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뭔가 마비를 시켜요. 특히 동물을 대상으로 할 때는 신경계에 마비를 줘서 뭔가 신경이 약간 작동 안 되게 만드는데 우리 같은 큰 동물은 조금 먹어도 그 정도 마비는 기분이 좋은 거야. 적당히 마비가 되거나,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그 기분이 좋게 하거나 그런데 먹는 것뿐이지 기본적으로는 다 독이에요. 그래서 뭐 카페인, 니코틴 이런 거 다 독이에요. 그렇죠. 니코틴 중.
또 중독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니코틴 그렇죠. 중독된다. 니코틴이 중독되는 건데 오늘의 비장의 이거 진짜 오늘 구슬이 계속 나옵니다. 와 이렇게 복잡해요? 니코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사실 범잡 나오면서 자꾸 이제 이 분자로 이것저것 만드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에 이거 300개짜리 샀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것저것 만들어 보는데 오늘 다룰 거 이렇게 조립해서 오시고 오늘 안 다루는 것도 이제 막 화학식 나오면 만들어 보고 하는데 이게 니코틴이랍니다. 이때까지 만드신 것 중에 제일 복잡한데요? 이건 만드니까 참 보람도 있고 뿌듯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니코틴인데 검은색이? 검은색은 탄소고요. 다음에 파란색이 질소, 다음에 하얀색은 수소죠. 그러니까 그냥 니코틴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이야기 들어오면 이것이 신경에 영향을 주는 물질이라서 조금 섭취하면은 이제 기분이 좋아지죠. 근데 많이 섭취하면 당연히 안 좋고요. 이것도 이제 다량을 한꺼번에 농축된 니코틴을 섭취하면은 죽을 수 있어요, 당연히. 보험 사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험 사기. 보험 사기. 예를 들어서 2016년 같은 경우에 범죄자들의 숫자가 한 8만 명 정도였다면은 2020년에는 한 10만 명 가까이, 그러니까 아주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법정 분쟁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보험 사기 금액이 대략 한 25% 정도 증가한 거고요. 사실 이것 때문에 실손 보험료가 평균 14% 올랐다니까 사실 이거는 진짜 그 사회 전체에 이런 범죄자들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친딸 독극물 살인 사건이라는 사실 아주 좀 엽기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2003년 10월 12일 A 씨가 자신의 두 딸과 조카 셋을 데리고 수영장에 갑니다. 수영장에. 근데 수영장에서 9살짜리 둘째 딸이 거기서 사망하게 돼요. 그 물에서 사망하게 되는데 수영장에서 뭔가 이게 의심이 된다, 좀 석연치 않다. 왜냐하면은 보통의 익사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을 꺼내서 긴급 조치를 하게 되는데 그때 막 코하고 입으로 물이 나와야 된대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그냥 조용히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석연치 않았던 거예요. 부검을 하자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아이를 부검하기로 이제 부검을 해봤더니 독살됐다는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조사해 보니까 그 A 씨가 익사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둘째 딸에게 음료수를 줬다는 거예요. 음료수를 너 혼자 먹으라고 줬다는데 실제 그 아이가 그 음료수를 이제 마시고 와서 다른 아이들한테 엄마가 나한테만 이거 줬어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한 목격자가 있고 하지만 이제 지금 이제 보셨지만 여기 그 결정적 증거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2년 가까이 계속 그 수사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증거를 찾기 위해서. 사건을 이제 조사해 보니까 경찰에서 바로 그 둘째 딸이 죽기 바로 전날 보험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이에게 상해보험을 들었고 보험을 들 당시에 A 씨가 돈이 없어서 보험 설계사가 그 계약금을 대신 내주면서 굉장히 무리스럽게 보험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그 이 수영장은 사망 사고가 있었을 경우에 1억 원을 보상한다는 그걸 이제 내걸었다고 하는데 좀 특별한 상황이죠. 알고 이제 아마 했을 것 같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수상한 것은 A 씨가 이제 진술서를 쓰게 되는데 좀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진술서를 보면은 이건 믿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프로파일링 했겠죠. 했더니 좀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 엄마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 잡혀와서 이제 진술서를 쓰게 되는데요. 아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쓰라고 했더니 그 진술서를 보면 누구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우리 애 누구누구가 사고를 당해 위급하다, 도와달라라는 전화를 했다라고 써놨는데 이 위급하다라는 말을 처음에는 위독하다라고 썼어요. 그걸 지우고 위급하다로 바꿨었어요. 근데 이런 흔적들도 당시에 이 진실을 분석하던 프로파일러들이 포착을 해내서 제공이 됐고 두 번째로는 이제 뇌파를 이용한 이 사람의 진술이 맞는지를 검토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뇌파 가운데 P300이라는 뇌파 측정 방법이 있어요. P300이란 거는 그 사물을 보고서 이 사물을 내가 전에 본 적이 있다면 0.3초 후에 바로 어딘가 팍
튀는 그 뇌파가 있대요. 그걸 가지고 봤더니 뭐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요구르트병 같은 걸 이렇게 봤을 네. 때 뭐 반응을 한다던가 뭔가 의심스럽다. 네. 그 다음에 서로 이제 그 신문을 하고 하는 동안 미세 표정 분석 아마 다 전문 영역이실 텐데 지금 이야기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다 이 사람의 진술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결국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여러 가지 그 정황 증거라든가 다른 간접 증거들을 모아서 A 씨한테는 그 유죄가 선고됐고 무기징역이 이제 구형됐다고 합니다.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2년 만에 구속된 37살 김모 씨. 딸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한 지 단 하루 만에 딸에게 독극물을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의 거짓말을 뒤집을 수 있었던 것은 뇌파 검사. 경찰은 김 씨에게 범행 당시 사용됐을 것으로 보이는 과자와 음료수를 보여줬더니 김 씨의 뇌파가 급격히 변하며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도 처음으로 뇌파 검사의 증거력을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로 이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이 내연남과 이제 통화한 여러 가지 기록들도 다 수사 대상이 되니까 그 내연남과 통화하는 중에 내연남이 이런 말을 해요. 너 또 약 먹였어? 뭐 이런 이걸 변명을 할 수가 있겠지만 뭔가 이제 석연치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다른 범죄가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제 의심이 들어서 이 A 씨의 주변을 이제 쭉 조사하다 보니 좀 이제 끔찍하다면 끔찍할 어떤 그 정황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A 씨의 남편이 2년 전에 죽었는데 이제 거기에도 이제 의혹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남편과 이 A 씨가 다른 집에 가서 김치를 담궈주는데 도와주러 갔대요. 김치도 먹고 보통 굴도 같이 먹잖아요. 김치 담글 때. 그리고 집에 왔는데 A 씨가 이제 커피를 줬는데 그 커피를 마시고서는 갑자기 쓰러졌어요. 호흡 곤란과 뭐 가슴 통증, 막 몸이 뒤틀리고 이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결국 이제 사망했는데 그때 이제 이 A 씨는 의사에게 그 김치하고 생굴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커피 얘기는 하지 않았던 거죠. 의사한테는. 그래서 의사는 일단 굴에 의한 과민성 쇼크일 거라고 이제 진단을 했던 것 같아요. 당시는 그냥 그렇게 처리가 됐는데 새로운 상황에서 이 사건을 들여다보니까 이 죽은 남편에게 이 보험이 2개가 있었는데 이 사고 전에 4개의 보험을 더 든 거예요. 3,700만 원의 보험금을 받게 돼요. 근데 그때는 물론 의심하지 않았던 거죠. 더 이제 놀라운 것은 그 다음 해인데 2002년 그 A 씨의 친구가 있어요. 그 A 씨가 그 친구와 같이 케이크를 이제 먹었는데 그리고서는 친구가 사망을 해요. 갑자기 사람이 죽었으니까 부검을 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일단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진단을 내리기는. 근데 이제 그 부검에 참여했던 그 수련의가 메모를 하나 해놨는데 약물 중독이 의심된다라고 써놓긴 했어요. 그러니까 약물 중독인 것 같긴 한데 뭐 확실하진 않고 이런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그냥 심근경색에 의한 것으로 종료를 했는데 이 사건이 이제 엽기적인 이유는 이 죽은 이 친구가 사망하기, 이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생명보험에 들어요. 근데 정말 희한하게도 이 생명보험의 수혜자가 바로 이 A 씨예요. 되게 이상하죠. 왜 친구한테 그렇게 되지? 누가 생명보험을 들 때 자기 친척이나 자기 뭐 가족이 아니라 친구한테 드는 경우는 없잖아요. 죽은 친구의 남편이 진정서를 이제 수사기관에 제출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제 이유로 그냥 기각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다 그 두 사람 다 시신이 다 벌써 처리가 돼가지고 다시 조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억울한 죽음의 원인이 풀리지 않은 거죠. 어떤 경우에는 보험금을 탈 뭐 사망 사건이나 이런 게 생겼을 경우 더 주도 면밀하게 조사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사실 그래서 제대로 보험금을 받아야 될 사람조차 그렇죠. 아주 고단한 그런 이 법정에 와서 오랫동안 싸워야 되는 일이 벌어지거나 하는 거죠.